민주당이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을 겨냥한 검찰 수사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해서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는데요.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이 검찰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체포 관련 여진이 좀 심하게 이어지는 상황인데 일단 검찰이 어떤 혐의점을 중점적으로 받는지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씨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의 본인도 나의 분신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근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제 유동규 실장에게 2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유동규 실장이 남욱이 변호사 등에게 지시를 해서 8억 원의 자금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 혐의 입증이 검찰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싶긴 하지만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가 사실 김용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라든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는 것이고 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 자체는 법원이 검찰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용 부원장에게 자금을 건네고 이게 이재명 대표가 대선 기간을 치르는 동안 불법 자금으로 이용됐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체포영장에 대선 경선용이라고 좀 적시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좀 자신감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대장동 사건을 보면서 검찰이 왜 이렇게 수사를 미적거리고 있나라고 의심했어요. 이미 유동규 씨가 구속된 지 1년 만에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부터 문제가 됐던 것이고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것이고 검찰은 계속 수사를 했던 건데 1년 만에 이렇게 나오는 게 저희 좀 당황스러워요. 저 수천억 원이라고 하면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라는 궁금증을 좀 풀어줘야 되고 그럼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대략 한 700억 정도였던 이익을 약속받았다라고 하면 이건 뇌물이거든요, 본인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50억 클럽이라고 얘기됐던 곽상도 씨 아들 문제라든지 또 관련 대법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없어졌어요. 갑자기 정치자금법이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작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최측근인 김용 씨가 유동규 씨로부터 약 8억 원 정도, 7억 4천도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뇌물죄 같은 경우는 거의 징역 30년 가까이 살 수 있는 건데 이 정치자금 수수와 이것도 단순 전달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집행유예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징역 살고 검찰로부터 어떤 회유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돈을 대선 자금으로 만들어서 전달한 걸로 정리하자라고 입을 맞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튀어나온 문제이고 유동규 씨는 아시다시피 어젯밤 12시에 나왔어요. 석방됐어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비상식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런 대장동 사건의 마무리가 결국은 이재명을 향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는데 너무 어이없는 방향으로 지금 튀고 있고 이것이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거에 반복됐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작 사건, 검찰의 조작 사건에 대해서 희생당한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너무 흡사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그랬습니다. 김용 내가 믿는 사람이다. 아직은 그 사람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니까 나는 김용을 믿는다라는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야당 당사까지 압수수색하겠다라고 정치로 이 사건을 더 확대시켜 나가는 검찰 수사,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검찰 공화국에서 제1야당 탄압이다라고 저희들이 주장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현재 제공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김용 네. 부원장은 대선 캠프에서 조직과 예산을 담당했던 그런 일을 맡았던 중책을 맡았던 총괄 부본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억 정도의 얘기가 나오는데 8억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어느 보도를 보면은 남욱 변호사가 소유하고 있었던 회사에서 그 당시에 50억 원이 현금으로 인출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액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때 자금이 조성이 돼서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본 민간인으로부터 자금이 조성이 돼서 대선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계속되는 것이고 지금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앞서 대변인께서 짚어주셨던 부분이 사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이 된 지 1년이 지났고 이미 만료가 돼서 구속기한이 석방이 된 상황에서 그 이전에 뇌물수수 혐의보다 지금 정치자금법 혐의로 적용이 됐을 때 형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일종의 회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이 된 것입니다. 네. 1심에서 구속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지나고 한 차례 더 연장이 됐죠. 그래서 1년이 지난 것인데 검찰에서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 기간을 더 연장하려고 백현동 사건을 병합하려고 구속 연장 신청을 법원에 했습니다. 네. 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1년 만에 지금 석방이 된 것이지 그런 뭐 해유가 있었다 이렇게는 보여지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이 사건이 지나고 좀 시간이 흐른 뒤에서 갑자기 정치자금법 문제를 운운하고 꺼내든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탄압을 하려는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탄압이 있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뭐 회유가 있었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검찰이 계속 자금 추적을 해왔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드러난 부분들이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좀 더 검찰의 수사 내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사업자들과 유동규 씨는 공무원들도 아니에요. 도시개발공사 쪽이니까 맛이 없습니다. 잡아먹어도 맛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 관심이 있는 이재명 씨에게 어떻게 가까이 갈 것이냐라고 계속해서 수사에 초점을 맞춰왔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거기에서 남욱 또 정모 담당자 그다음에 유동규까지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자금이 진행돼요. 굉장히 좀 복잡하고 헷갈리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7, 8차례에 걸쳐서 약 7억 4천 정도 수수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법조 로비 사건, 입법 로비 사건에서 신계륜 전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또 한 의원 제가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거 같은 경우가 신계륜 씨 당시에 위원장 방에 돈을 3천만 원을 놓고 갔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 피의자가. 그런데 본관 위원장실에는 소파가 있는데 국회 출입 기록에는 의원회관으로 그 사람이 출입한 기록이 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작을 하고자 했으나 세밀하지 못해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던 이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전달을 받지 않았다라는 증명을 이제 김용 씨가 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정치자금법의 어떤 문제이기도 한데 주었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안 받았다라는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사람이 7, 8번 속에서 만약에 이제 뭐 서너 건은 만약에 이제 뭐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허위 진술이 드러났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피해 나가지 못하는, 방어하지 못하는 한두 건만 있으면 이게 유죄가 되는 이런 건이라 김용 씨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게 된 이제 그 처지인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뇌물이거나 다른 건이다라고 한다면 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텐데 정치자금법이다 보니 본인이 안 받았음을 증명해야 되는 이제 이런 과제들이 있어서 이들이 어떤 진술로 어디서 나한테 줬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안 받았습니다라고 방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김용 씨가 국민들에게 저 떳떳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대기는 너무나 좀 부족한 시간이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진행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명된 거 아니냐 그러는데요. 압수수색에 대한 것은 영장 발부는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내줘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건은 대략 한 98%에서 99% 정도 발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색영장이 발부된 것이 마치 어떤 법원에서 그 범죄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 마냥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범죄 수사는 별도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제1야당의 당사 그리고 제1야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는 그 연구원 압수수색으로 연결짓느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잠깐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김용 씨가 부원장으로 임명된 지 불과 열흘도 안 됐어요. 그리고 부원장 사무실은 개인 책상과 개인 컴퓨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김용 씨가 불과 3차례 정도, 한 1시간씩 3번 정도 회의한 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그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뭘 얻어가겠습니까? 그 사무실에 김용 씨의 개인 용품이 있겠습니까? 공용 컴퓨터를 쓰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하면 제1야당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런 효용성이 없는 제1야당에 대한 압수수색, 이것은 결국은 정치적 파장을 더 크게 일으키자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고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 옆에가 있는 것이, 만약에 그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있는 정보도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떳떳하게 그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그거 괜히 안 보여줘서 괜히 오해만 사는 그런 결과만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고요. 그 민주연구원이라는 그 민주당 산하의 기관은 싱크탱크로서 민주당 당사 안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그 사무실에 이제 김용 씨의 책상을 압수수색하려고 했던 것인데, 아예 진입 자체를 막지 않았습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 변호사 입회하에서 김용 씨의 책상, 그 컴퓨터를 한번 들여다보라.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랬다 그러면은 더 떳떳했을 텐데, 그런 떳떳함을 오히려 상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100번 양보해서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소를 압수수색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과연 국민의힘에서 동의하겠습니까? 절대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의도 연구소에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정당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앞으로 선거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라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연구원에도 그런 자료들이 중심이에요. 김용 씨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의 개인 컴퓨터도 없고, 결국은 부원장들이 나와서 공용으로 쓰는 공용 컴퓨터만 있을 뿐인데, 이것을 들여다봤을 때 그것은 김용 씨 자료가 아니고 민주연구원의 공공자료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들여다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100번 양보해서 그런 그 침탈 행위에 대해서 대검에서 사과하고, 예를 들어서 변호사와 한 사람 정도 동행해서 어떤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지 서로 파악하고, 이것이 김용 씨 관련 자료다라고 하는 과정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빼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압수수색을 어디 감히 제1야당에 합니까? 이거는 군부 독재 때도 무서워서, 국민들이 무서워서 못했던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야당 당사 압수수색을 사상 초유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200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한나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려고 진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물론 실패는 했습니다만은 그건 처음이 아니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거기가 그 컴퓨터 내에서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은 변호사 입회에 아예 임의 제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협조를 했다면은 그게 더 오해가 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책상도 없고 개인 컴퓨터도 없기 그 때문에 자체도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대변인단도 이렇게 여럿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용 책상을 써요. 공용 컴퓨터를 쓰고. 왜냐하면 당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김용 씨 거만 그 컴퓨터에 들어있느냐?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상식적이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불과 3일밖에 안 나왔고 3시간, 총 머문 시간이 3시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2001년도에는 제가 어떤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당사에 그런 자료가 명백하게 증거로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 때 그는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결국은 야당과 윤석열 대통령과 혹은 야당과 검찰과의 싸움의 전선을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지금 현재 지지율이 바닥인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런 행위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하자면 정치부 야당 탄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한 발언이 있습니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것이 정치 보복이라면 이 정치 보복 맨날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대선 자금 불법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갖다 덮고 넘어가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개별 비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이 청산을 덮자는 말이냐, 못하게 한단 말이냐.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나오는 비리들을 갖다가 그러면 그냥 보고 지나가자는 얘기입니까?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 비리로 보통요, 제1야당 대표를 수사하거나 혹은 소환하거나 기소하거나 할 때는 뭔가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증거들을 확보하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증거가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과 3시간 출근했던 사무실에 집기 혹은 컴퓨터 이것들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겠다고 해요. 상식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 내용이 아직 다 내용이 나온 불법에 것도 대해서 아니고요. 저희가 불법에 대해서 눈 감자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죠. 만약에 김용 씨가 여기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처벌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사는 그대로 가되 제1야당에 대해서 그 당사를 이렇게 압수수색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사실 민주당에서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대검 총장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상식적인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과거에 이 사람들이 여당일 때 언론사에 대해서 얼마나 압수수색했는지 한번 봐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대통령으로서 할 말입니까? 이것이 협치를 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자세입니까? 결국은 검찰 잘하고 있어.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해. 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수사는 그동안 1년 동안 진행이 됐었고요. 그 검찰 수사 내용이 아직까지 다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것도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지금 발표될지는 지금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수사를 갖다가 방해한다고 막는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죠.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3일 출근했고요. 총 시간은 3시간이고 임명장 받은 지 열흘도 채 안 됐는데 그 명분으로 해서 제1야당 당사를 들어온다라는 것은 그래서 국민들이 이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사는 한다,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부인하지 않아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그것과 정치적 대립을 극대화시킨다. 그리고 효율성 없는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실 것이라고 보고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협치는 안 하겠다는 대통령이구나. 결국은 특수통 검사 출신답게 수사만으로 성적 내고 어차피 일 못하는 이 정부니까 이 정권이니까 결국은 야당 흠집 내고 야당은 우리보다 더 나쁜 당입니다라고 낙인 찍어서 이 어려운 전국을 돌파해내려고 하는 모습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어떤 시중의 우려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나라 걱정하신다면 수사는 국민들이 볼 때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진행되게끔 하고 그리고 야당과는 협치의 문을 어떻게 열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들 족족이 보면 계속해서 야당과 싸우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김문수 씨를 경산호 위원장으로 앉힌 것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원외 지역위원장들과 하신 말씀이나 이렇게 쭉 연결시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김문수 씨의 생각과 똑같지 않은가. 그러하기 때문에 대타협을 이끌어갈 어떤 그 촉매제 역할을 할 위원장을 김문수 씨를 낙점을 했겠죠. 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엿보이기 때문에
만약 제 생각이 오해라면 그것을 풀어주셔야 될 과제 또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있고 그런 오해를 풀어주셔야 대한민국의 협치의 길로 가고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정부 혼자만 잘못하는 것입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숙제를 못 풀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윤 대통령이 어제 말씀을 제가 볼 때는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워딩을 정확히 보면은 네.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은 진보든 좌파든 협치를 하고 타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을 따른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건전하지 않다는 얘기죠.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의 협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봐도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 또 맹목적으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하고 어떻게 손을 잡고 나라의 미래를 논의하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야당을 비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뭐 대통령으로 봤을 때는 국토와 영토를 지켜야 하는 당연한 임무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런 세력들과는 손을 잡을 수 없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민주당이 나중에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런 세력과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예, 오르신 말씀이세요. 예. 사회자가 별로 시간이 예. 사회를 못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세요. 지금 뭐 북을 추종하는 세력들과 함께 일하기는 어렵죠. 협치를 대통령이 누구랑 하는 겁니까? 민주당이랑 하는 거잖아요. 제일 크게. 제1야당인 민주당과 협치를 하는 겁니다. 양보해서 소수 정당인 정의당과 협치하는 겁니다. 협치는 국회랑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협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을 대상으로 정의당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접대할 수 없다. 이 내에 결국은 주사파가 있다라는 인식으로 들려요. 그 문재인 대통령 총살감이라고 이야기했던 김문수 씨의 발언과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이 대동소이한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한 말씀 한 말씀은 필부의 한 말과 또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어떤 평론가들의 한 말과는 너무나 큰 무게가 있는 것인데 주사파와 협치 못한다라는 말씀은 결국은 협치의 대상인 국회에 주사파들이 있다. 그들과 협치 어렵다라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곡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참 이 정치인들 발언 하나하나에 지금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여야가 극강의 대치를 이루는 부분이 민주당의 정책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또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그 시초가 된 것이 어찌됐든 김용 부원장이 정치 자금을 불법적으로 마련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대대적으로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좀 난 신뢰를 한다. 분명 불법적으로 자금을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또 동시에 이건 정치 탄압이다. 조작으로 인해 정권을 운영하려고 하지 말자.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러니까 며칠 전에 국정감사장에서도 이런 의혹이 나왔었어요. 유동규 씨가 회유 당하고 있는 중이다. 변호인이 접견을 하고자 하는데 계속해서 검찰 방에 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변호인 접견도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유동규 씨를 어떻게 회유할까라고 저희들도 궁금해했는데 이것이 국감장에서 야당 의원의 무책임한 폭로전 혹은 정치적 공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로는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규 씨가 만약에 이것을 정치자금법으로 처벌받지 않고 뇌물수수라든지 이렇게 받으면요, 뭐 특경법이라든지 이렇게 받으면 훨씬 더 큰 범죄자가 되는 건데 지금 현재는 뇌물수수예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 진행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치자금법을 뇌물수수라든지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이라든지 이쪽으로 공소장 변경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단계라 여기에 현재 목줄이 쥐어 있는 유동규 씨라든지 남욱 변호사라든지 또 그 밖에 정영학 회계사를 비롯해서 그 사건 당사자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정치자금법 정도로 본인들의 형벌을 확 낮춰주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현 대선 당시 대선 후보 현 대표까지 접근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가장 최측근인 김용 씨를 잡아놓는다라는 것으로 검찰이 우리는 이게 더 좋아 당신들 오래 살리는 것보다라고 판단했다면 대장동 관련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으로 이런 검찰의 제안에 대해서 협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증명해내야 되는 김용 씨의 처지가 굉장히 곤궁하게 됐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검찰이 김용이 먼저 20억 원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입장도 결국에는 회유를 당했다고 보시는 맥락에서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조작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때 조작을 의심을 하는데요. 네. 하나는 증거는 없고 진술만 있습니다. 결국 사람끼리 짜는 거죠. 아무 증거가 없어요. 말밖에. 줬다는 사람밖에 없어요. 받은 사람도 나는 안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정치자금법은 안 받았음을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술이 바뀝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정권이 바뀌어서 진술을 번복합니다. 그 번복된 진술이 특정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럴 때 이것은 검찰이 전통적인 수사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통적인 방법으로 회유를 하고 있구나, 조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형적으로 그 사례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내세요. 검찰에서 증거를 내시면 이것에 대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 또한 조작됐습니다라고 주장을 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오로지 진술자의 증언만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회유와 조작 아닌가. 이것을 통해서 이득 보는 사람은 대장동의 그 범죄자들이고 여기서부터 관심에서 사라진 50억 클럽 곽상도 씨를 비롯해서 이분들 너무나 행복한 것이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피해보는 쪽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선 후보이고 현 대표인 것이고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는 쪽은 결국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인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네. 합리적인 추론인 것이죠. 유동규 씨가 완전히 회유당해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추측인 것 같고요. 유동규 씨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 자기 본인이 어떤 일을 양심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진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유동규 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술이 아니라 증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검찰 조사가 어느 선까지 돼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거기서 유출을 해서 말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가 더 진행돼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다는 말씀인데 또 오늘 이재명 대표가 남욱 변호사를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또 다른 핵심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고 그 전에도 한번 그 송사에 휘말려서 구속이 됐었던 무죄를 받았습니다만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거기에서부터 돈이 나온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도 뇌물이 아니라 정치 자금이 됐을 경우에는 본인들도 굉장히 이 죄가 가벼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규, 남욱 그리고 정민재 이런 분들까지도 정치자금법으로 처벌받는 순간 그분들은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 상황 자체가 너무 조작의 냄새가 풍겨진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 사건으로 연결되고 일종의 정치 사건화되면서 누가 정치적인 피해를 보고 누가 정치적인 이득을 볼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작의 냄새가 너무 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말을 마칠 때 그날 일기예보까지 봐서 오늘 그때는 비 왔었는데 우산 쓰고 갔다고 진술해야지 좀 더 구체적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과거에 어떤 여러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그런 검찰의 어떤 수사의 무리함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그런 프로그램에서 전 보고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처럼 검찰이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1년 동안 대장동 수사 이렇게 해놓고 결국은 정치자금법이라고 하는 이런 용두사미로 그 정치적 사건으로 마무리 지려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많은 어떤 그 범죄자들, 법조인들 이 연결 고리에 대해서 하나도 밝혀내지 못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뭐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네. 참, 이 김용 부원장 체포 여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인데 말씀처럼 제대로 된 합리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좀 국회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주당에서는 압수수색에 대해서 좀 반발을 하면서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보이콧을 외쳤다가 일단 하루 만에 철회를 한 바 있는데 법사위에 대해서는 또 아직까지 미지수인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놨습니다. 다시금 좀 개최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야당판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이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하고 새로운 개선안들까지 내놓으면 아주 잘한 국정감사가 되고 하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공격을 해온다라고 하면 우리의 권리조차도 포기해가면서 우리는 이 사건을 엄중히 바라본다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였는데, 지금 이제 국정감사 거의 끝이고 24일이면 이제 마지막 종료국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감사들을 다 우리가 뒤로 미루고 결국 그러면 정치적으로 공격은 민생을 뒤로 미뤘다라고 비판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감은 정상적으로 다른 부처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되, 이 법사위는 결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이제 그 대검이거든요. 대검에 대한 그 감사가 남았는데, 현재 이 건이 진행되면 국정감사장에서 여야의 다른 의견에 대한 다툼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감이 실효적으로 진행되는 게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국감이 새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대검 이원석 총장의 네. 공식적인 사과, 이런 정도라도 전제가 되어야 나머지 국정감사를 이끌어갈 수 있다. 우리에게도 명분을 좀 달라.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사퇴를 주장했던 것이고, 네. 여기에서 최소한의 사과 정도가 되면 국정감사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행위 자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사과를 하겠습니까? 이것이 제1야당에 대한 정치적 불편함을 드렸던 일종의 사려 없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송구합니다라는 메시지 정도 보낸다면, 저는 제1야당이 그 법사위가 다시 정상적으로 국감이 진행될 수 있는 명분은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을 하지 않고 진행한다는 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파행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은 국감장에 들어가서 투쟁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이 사태에 모든 당력을 소모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안보도 그렇지 경제도 그렇지 민생이 얼마나 사실 위기 상황이나 다름없는데, 모든 당력을 제1야당의 당력을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쪽에다가 모은다, 이런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스크를 이미 얘기는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셨다든가 대표로 당선되셨다든가 이렇게 나왔을 때 다 방탄용이 아니냐는 비난도 있었고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지금 그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또 다른 결이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국민이 봤을 때도 민주당이 참 너무 이재명 대표만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력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국감에서 다행히 보이콧은 하지 않고 진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민주당사에 대한 침탈 시도만 없었다라고 하면 국감이 잠시 중지되는 뭐 이런 사태도 없었을 겁니다. 결국은 이것에 대한 원인 제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이죠. 그 지휘하에 있는 대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원들도 뽑고 국민들도 뽑았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이었고,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의 의견 또한 압도적이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민주당이 스스로 자초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정치인들의 얘기입니다. 판단
아니고 국민들의 판단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불과 0.73%였지만 국민들의 판단 아니었겠습니까? 저희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고 또 이분이 행정 및 여러 수사 이외에 다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국정은 굉장히 무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를 갖고 국민들에게 이재명이 좀 더 유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런 우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은 마찬가지로 제1야당으로서 협치를 통해서 그런 우려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반대로 제1야당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단 한 번의 어떤 그 협치를 위한 액션 이런 거 없이 오로지 제1야당을 정치적 어떤 반대자로만 여기는 이런 지난 5개월 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안타까워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야당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정당하게 범죄 사실이 소명된 부분을 처벌을 하고 이것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수사를 정치화시키고 변질시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와 이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지적이 단지 정치적인 공격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일반 상식 속에도 들어가 있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 정부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들이 단지 정치적 반대편에 있는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 속에 있다라고 귀를 열고 낮은 자세로 좀 들어주길 요청드립니다. 네, 그리고 미지수로 남은 법사위 국감이 재개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비리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는 부분이다. 원칙대로 한다. 사실 검찰의 입장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러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고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비리가 드러났는데 의혹이 있는데 수사를 안 한다는 건 말이 되겠습니까? 네,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국정감사가 정말 두 분 말씀처럼 정쟁판으로 변질돼가는 모습인데요. 사실 그 이전에 감사원 국정감사 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돼서 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과까지 요구하는 데 있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또 어제 교육위 국감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징계 그리고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부분도 논쟁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부관 참시를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가족까지 부관 참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우리 법이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공무원법 적용을 그대로 이제 그쪽 규칙으로 정해놓고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직위 해제 중인 자에게는 그 기본급의 70% 급여를 주게끔 돼 있고 현재 그 사법 처리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사표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그것에 따른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개정을 해야지 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조국 나쁜 사람 일도 안 하고 월급만 받아가는 조국 씨가 사표 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줘야 되는 규정이니까 저런 것이니까 이제 그런 이미 부관 잠시하신 분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재 살아있는 카드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와 그리고 그 논문 허위 논문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과정, 투명하게 밝히는 과정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씨는 이제 민간인이에요. 김건희 씨는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오해가 있다면 풀어라라는 말을 하는 것은 국감장에서 당연한 것이죠. 네, 하실 말씀 마지막으로 좀 네, 해주시죠. 서울대 국감에서 나온 얘기니까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 같은데 서울대에 그 지적된 부분이 하나 있죠. 20여 명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딱 두 사람, 조국 장관을 비롯한 한 분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 그런 부분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조국 장관이라든가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저희들이 더 뭐 추가로 나타나는 게 없기 때문에 뭐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국감은 두 분 말씀처럼 민생을 좀 더 살피는 모습이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